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좋아질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자료가 반전 드라마, 단 펀더멘털 이제 후폭풍 이유인데 첫 질문으로 팀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반등이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셌죠. 2,300 넘어서 2,480선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좀 내려와도 뭐 빠진다라기보다는 네.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반등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시작은 10월 초에 너무 싸다. 그때만 하더라도 12개월 포워드 PR이 8.8배였고 그리고 심리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서 싸다. 심리적 안도만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 하에서 이제 11월 FOMC, 11월 초에 나왔던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공식화했죠. 여기 보시면은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한 데 있어서 통화정책이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경기도 같이 반영을 해서 금리 인상 폭 75bp를 할지 50bp를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때마침 물가가 되게 잘 나왔어요. 원래 예상치보다도 되게 낮게 나와서 그러니까 CPI는 7.7, 코어 CPI도 6.3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와 이제 물가가 꺾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이 환호를 했죠. 엄청난 환호를 했는데 자 근데 이 환호한 이유가 물가가 꺾여서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어서 라고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커져요. 왜냐면은 지금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미국 월별, 그러니까 지금 올해 12월 달에 FOMC 한 번 남았고 내년 월별로 FOMC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라는 컨센서스인데 5월, 6월쯤에는 5.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말에는 4.6%. 그러니까 25bp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할 텐데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금리 인하까지 간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동결을 한 뒤에 그 뒤에 금리 인하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은 이만큼 앞서서 금리 인하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경기는 괜찮고 물가는 꺾였고 그런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라는 기대감까지 들어와서 좀 최근 시장 흐름들이 좀 과도하지 않나 반등한 폭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연준이나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나 어느 누구도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속도 조절이거든요. 인상의 속도인 거죠? 그렇죠. 인상을 하는데 그 폭을 좁힐 수 있다 정도지 금리 인하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메리 델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중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에서 5.25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라는 분은 인플레이션이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된다. 인플레이션 억제다.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분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더 많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아니야.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이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내 들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해야 됩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힌 건 아니거든요. CPI가 7.7 그리고 코어 CPI도 6%대라고 한다면 절대로적으로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시기적으로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을 한 것들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ECB도 그렇고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모두 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내든 거죠. 자, 그럼 왜 꺼내들었을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어가야 되겠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해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인데 시장은 이거를 금리 인하 사인으로도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해석하면서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왜 금리 인하 기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시장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 라인이 있다고 보면은 이보다 넘어가는 기대라기도 하고 그 기대가 후퇴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대감이 좀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따 좀 뒤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빌미는 연준이 제시한 것기도 해요. 9월 달에 점도표란 것들을 내놨는데 거기 점도표를 보면은 23년 평균값이 4.6, 24년 평균값이 3.9. 0.7%포인트가 정도의 격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보고 24년은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구나. 그럼 23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로 시작되면서 물가 안정을 보이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발전됐다? 아니면 좀 앞서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면 2023년에는 금리 인상 만약에 상반기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동결하고 그다음에 인하하는 이게 1년에 다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과 동결과 인하가 한 해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나요? 네. 있었긴 했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금리 동결 시간은 있었어요. 금리 동결하는 시간은 꼭 있었다는 있었었죠. 거군요. 근데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되려면 경기 상황이 어때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걸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 상황들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는 괜찮은데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지금 요 두 개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경기가 나쁘긴 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런데 23년 하반기에는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야. 전 이게 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엄청 안 좋아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야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상충되는 거고 같이 들어올 수 없는 기대감인데 지금 이게 두 개 다 들어와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 같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저는 경기 지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후퇴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2,500선에 근접하니까 리스크온 시그널 강화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리스크온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연말 소비 시즌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너무나도 분위기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표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Fear and Greed Index라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10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Extreme Fear였어요. 지금은 그리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 레벨이 연중 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인데 이게 거의 보합권까지 반등을 하고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즉 심리적으로는 안도할 만큼 안도했다라는 그림이고, 이거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0.2에서 0.8을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적으로 0.8까지 올라가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 걱정할 만한 변수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라는 시그널. 0.2 밑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리스크 온 시그널이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스크가 조금만 커져도 시장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라는 시그널인데, 이게 10월 초만 하더라도 0.9를 넘었다가 쭉 떨어져서 0.1, 0.2를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리스크 온 시그널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도 지금 최근 2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더 좋아질까? 리스크 온 시그널이 더 강해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해지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상승에 외국인 순매수가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엄청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요 빨간색이 원화 약세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달러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림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등락은 있긴 하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0년 이후 쉬지 않고 팔았던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락되고 매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빠지면 좀 적극적으로 사고, 좀 오르면은 좀 차익 실현하고, 또 빠지면 적극적으로 사고, 또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더 이어질까를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외국인이 움직여야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까라는 부분이죠.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회색 선이 선물 매매를 누적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나올 때는 선물 매매 가지고 좀 방향성이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 매도가 쫙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현물은 사는데 그냥 중립이에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하는 모습들이죠. 에이, 그러면 외국인이 꾸준히 사네, 시장 좋겠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 그림을 볼게요.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 6조 4,500억을 샀어요. 그래서 2,300을 좀 살짝 이탈했다. 2,270에서 2,540까지 올랐습니다. 한 27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그런 동안에 6조 4,500억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2,540에서 2,130까지 갔는데 외국인이 2조 5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6조 4,500억을 사니까 23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2조 5천억을 파니까 400포인트 이상 빠진 거죠. 410포인트가. 그리고 2,130에서 2,480까지 한 350포인트가 오르는 동안 6조 4,700억을 산 거죠. 그리고 최근 이번 주, 지난주 합쳐서 2주 연속 좀 외국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이 시장을 팔고 떠나는 그림이 아니라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왜냐면 10월, 11월 합쳐서 지수로만 10% 이상 수익을 냈고요. 환율로만도 8%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별로 따지면은 20%, 30%까지 수익을 낸 상황이라서 좀 차익 실현 심리만 조금만 커져도 시장이 많이 휘청일 수 있다. 왜냐면은 9월 달처럼 외국인이 2조 5천억만 팔아도 4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수급의 문제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무거운 공을, 큰 공을 산으로 끌어올리는데 엄청 힘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다가 그걸 손을 놓기만 해도 공은 엄청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시적인 차익 매물만으로도 현재 코스피 시장은 많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가도 꺾였고 어느 정도 얼마 전 발표된 소매 판매도 좋아했는데 경기를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지표는 괜찮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조합해서 보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물가지표를 보시면은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가가 이제 앞으로는 좀 꺾여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가 서프라이즈 원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동안 물가가 너무 높아요 했던 휘발유, 주거 서비스는 뭐 전월 대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고 많이 꺾인 걸 보면 중고차, 의복, 의류 이게 전부 다 소비랑 관련된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좀 줄어들면 차를 바꾸고 싶어도 좀 망설여지겠죠. 그렇죠. 옷을 사고 싶어도 좀 많이 사기보다는 좀 필요한 것만 사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높으니까 비싸니까 병원 갈 것도 좀 약 먹고 버틴다든지 뭐 그러겠죠.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매 판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3 최근 몇 개월 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산업 생산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 경기가 진짜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매 판매가 좋아서 물건이 잘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을 더 많이 해야죠. 그렇죠. 생산은 안 좋았어요. 더 눈에 띄는 것은 공장 가동률은 떨어졌어요. 자동차를 빼고는. 자, 이건 뭘까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의복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는 높아졌는데 생산은 떨어졌어요. 저는 재고를 좀 털어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말이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서서 할인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초부터 뭐 10월 말부터 막 할인 행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싸게 물량을 밀어내면서 좀 소매 판매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판매 마이너스 재고인데 이게 낮다라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에서 커진다는 거는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털어내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말 소비 시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가 이번이 피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것들을 밀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물건을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경기지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망치에도 녹아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괜찮은 건 맞습니다. 올해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1.8 미국이, 그리고 유로존은 뭐 3.1, 영국은 4.1이래요. 근데 내년은 미국은 0.4,
유로존 마이너스 0.1, 영국 마이너스 0.6, 독일 마이너스 0.7. 그리고 3분기까지는 미국도 유럽도 경기가 괜찮았는데 앞으로의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미국은 거의 0%대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로도 간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좋아질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12월 2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 데이터가 있죠. 저희는 실업률까지 반등하게 되게 된다면 아마 경기 쪽에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회색 선이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업률이 반등을 하는 시작이 아마도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을 고려하는 시장은 충격을 받겠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튀거든요. 실업률을 보면 완만하게 떨어지다 거의 날아가듯이 확 튀는 그림들을 매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수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기업 차원에서도 수익이 안 좋다. 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비용도 줄여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투자도 줄여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구인 건수가 최근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원 수도 지금 올해 최고치 2021년 하반기 후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실업률까지 움직인다. 실업률까지 4%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감원들 많이 하고 맞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아마존 뭐 전부 다 감원 뉴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경제 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업률에. 그게 12월 2일 날 발표되는 11월 실업률 그리고 1월 초에 발표되는 12월 실업률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흐름,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질 때는 그래도 그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데 네. 오를 때는 확 오르네요. 확 튀죠. 왜냐면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할 때는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너도 나도 다 감원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1분기에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실업률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시작이자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끝은 언제일지 좀 모른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오는 시즌인데 소매 판매가 미리 좀 땡겨 쓴 것들이 있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경기가 불안해지면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더 강해질 수는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12월 FMC에서 그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멀리, 더 많이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가 확 좁혀질지. 근데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가 2023년 하반기 2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다라고 하죠. 그럼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괜찮은데 2023년은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경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통화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연준 위원들 발언도 중요하지만 11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볼게요. 보시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저금리 수준은 지난번 9월 달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다.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나 금리 인하까지 얘기하거나 기대라는 것은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12월 FMC 이게 12월 13일,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에 발표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점도표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23년 전망치 이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이게 5%를 넘어설지 5.2를 넘어설지 블러드 연원 총재가 5에서 5.25까지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설지 아니면 거기에 도달할지 첫 번째 중요한 변수고요. 두 번째로는 24년 전망치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시작한 빌미가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 위치에 있었는데 점도표가 24년에는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24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구나 라는 인식을 확 심어줬고 70bp 0.7%포인트 금리 인하라면 야 23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들을 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3년 점도표가 5든 5.25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24년 점도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즉 지금 70bp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50bp 이내로 좁혀지면 자 시장에서는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보다 더 과격하게 25bp 정도로 23년과 24년 점도표를 좁혀버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쇼크겠죠.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들이 좀 빠르게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12월 초부터 11월 말 12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12월 13일, 14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발표되는 12월 FMC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후에 발표되는 점도표가 어느 레벨인지 23년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고 24년치가 어느 정도 와서 이 둘 간의 간극이 0.7%포인트까지 벌어졌었던 게 얼마나 좁혀질지 요걸 보시면은 시장이 불안정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봐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두 번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굳혀질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간극을 좁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서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 23년 점도표 상향과 함께 24년 점도표도 상향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최소한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을 결정 짓는 게 12월 13, 14일 FOMC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번에는 꼭 봐야 되겠네요. 매번 보긴 했는데 근데 이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에 기대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어떤 영화를 본 때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면은 그 영화 망하죠. 그죠.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12월 FOMC 전부터도 좀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가 2400, 24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꼭 분위기가 올해 8월 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7월, 8월 달에 반등을 했던 것도 물가 꺾였다. 금리 인상폭 75bp 아니라 50bp일 거야. 경기는 괜찮아. 라고 했다가 소매업체들 실적 꺾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경기지표 안 좋다라고 하면서 와장창 무너졌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고서는 실질적인 얼마만큼 팔렸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거고 12월 초에는 ISM 제조업 지수 고용 지표를 통해서 현재 경기 상황들을 좀 가늠할 수 있고 12월 중순에는 12월 FMC를 통해서 얼만큼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그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반등할 거로 보나요? 지금 원래는 1440원까지 갔다가 격하게 떨어졌었죠. 격하게 떨어졌죠. 네, 1400원 초반까지 갔다 다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저번 시간에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시면은 연말까지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좀 달러나 원달러 환율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5포인트, 지금 장중으로 보면 105포인트 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바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전망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까지 안 좋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더 안 좋아지는 나라가 있죠. 유럽. 그러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플러스 유럽이 약함으로 인해서 유로와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이요?
1,500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달러율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300원을 바로 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바닥을 잡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2022년 말 23년 초에는 전고점을 넘어서 1,500원 근처 또는 돌파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출 증가를 보면은 10월 달에 처음 마이너스로 갔고 11월 달에는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거고 그리고 12월, 1월, 2월까지 본다면 수출 데이터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보면은 이제 막 꺾였는데 2달 꺾이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미국하고 유럽까지도 향후 올해 4분기, 내년 1, 2,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0%대 성장,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좋아진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원화와 맞물려서 움직이는 위안화. 이번에도 경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측면들 또한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압력을 높여주면서 1,500원 선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까지 올라왔던 원달러율이 1,300원 초반까지 갔던 그림 그리고 코스피가 저희가 예상했던 2,380선을 훌쩍 넘어서 2,480까지 올라갔던 그림들은 좀 코스피는 오버슈팅, 원달러율은 좀 언더슈팅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